생명과학 파트라서 좀 암기 비중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잘 외워야겠지, 그치? 그래서 진도를 빠르게 한번 빼보고 다음 주에 요거에 해당하는 암기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암기니까 그냥 뭐 암기를 잘 외워왔나? 다음 주에 테스트 할 거니까 이제 확인 같이 한번 해볼 거고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여기서는 뭐랑 뭘 할 거냐면 감각기관, 감각, 뭐 시각 같은 게 있겠고 뭐 청각, 뭐 후각 뭐 이런 것들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 그래서 뭐 뇌, 아니면 척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와 있는 감각기관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됐나? 오케이, 되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눈, 시각을 담당하는 눈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거, 눈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각, 눈은 뭘 하냐?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을 감지하는 게 이제 감각이죠. 그래서 우리 이 불 끄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 불 끄면 빛이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안 보이는데 불을 켜면 이제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눈으로 뭐 모양을 보거나 거리, 색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밑에 있는 요 구조가 제일 중요해요. 요 챕터에서 우리는 요것들을 외우면 됩니다. 눈의 구조 자세하게 볼게요. 눈이 이게 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빛이 들어오냐? 요 우리 눈의 앞에 이 검은 자 있지? 검은 자 쪽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 여기 동공입니다. 여기 우리 눈 검은 자 보면 검은 자의 중앙에 약간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검은 자가 이렇게 뭐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죠. 사람에 따라서 뭐 갈색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좀 검은색인 사람들도 있는데 요 부분에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 동공이에요. 이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 때도 있고 동공의 크기가 늘어날 때도 있어요. 이 뚫려 있는 구멍이 동공이다. 구멍 공자 써서 그 다음에 여기 이 아래 그림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동공 바로 옆을 둘러싸인 이 부분 색깔이 있는 이 부분을 홍채라고 해요. 그래서 홍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홍채의 크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변해서 눈으로 들어가는 빛이 조절이 되는데 홍채가 여기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 얘는 우리 여기가 동공이죠. 이 동공 사이를 둘러싸는 어떻게 보면 근육 같은 부분이 홍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 봤을 때 아예 까만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동공이고 그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홍채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니야, 그 흰자잖아. 그거는 검은 자가 있잖아. 검은 자에서 검은 자 테두리가 홍채고 홍채의 센터가 동공이에요. 여기가 동공이고 여기가 홍채예요. 근데 이 홍채가 가령 커질 수도 있겠지. 홍채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그 안에 있는 동공은 작아지겠지. 그다음에 홍채가 작아지면 그 안에 있는 동공은 커지겠죠. 약간 도넛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넛이 뚱뚱해졌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멍은 작아지겠지. 홍채가 확장이 되면 동공이 줄어들 거고 홍채가 수축되면 동공이 확장될 거다. 근데 이 동공은 눈 안으로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기 때문에 동공이 커질수록 빛이 많이 들어가겠고 동공이 작아질수록 빛이 조금 들어가겠다.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세트, 누구랑 세트냐? 이 홍채랑 동공이 세트입니다. 홍채랑 동공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동공은 눈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고 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게 누구다? 홍채다. 홍채 여기. 그 다음에 그 홍채에 갈라진 틈이 동공이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을 좀 얘기하면 밑에 수정체와 선모체가 있어요. 수정체는 뭐냐? 요 이렇게 유리 렌즈 같은 부분, 우리 눈 속에서 우리 뭐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애요. 볼록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수정체는 누구랑 연결되느냐? 바로 아래 써져 있는 선모체랑 연결이 됩니다. 홍채랑 동공이 연결이 되고 수정체랑 선모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그 연결들, 누가 누구를 조절하고 하는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두 가지 홍채와 동공의 관계, 그 다음에 수정체와 선모체의 관계를 잘 보시면, 자, 우리 아까 동공은 요 구멍이었잖아요. 동공의 구멍 바로 뒤편에 붙어 있는 요 유리 구슬처럼 보이는 요 부분이 뭐다? 수정체다. 약간 바둑알처럼 되어 있는 요 부분 수정체예요. 이 수정체는 무슨 역할을 하냐? 렌즈 역할을 한다. 볼록 렌즈 역할을 합니다.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서 빛이 이렇게 눈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온 빛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에 망막이라는 곳에 맺히게 합니다. 그래서 빛을 뭐 한 줄기 들어와 볼게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맺히는 거야. 어디? 요 망막에. 근데 이 빛이 여기를 동공을 통과해서 수정체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유리체라는 부분,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체를 통과해서 망막이라는 곳에 상이 맺힙니다. 상이 맺히는 곳이 망막이다. 상이 맺히는 곳이 망막입니다. 이미지 우리가 봤을 때 뭐 그림이 여기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우리 안구 눈이 있잖아요. 눈 동그란 거에 껍질이 몇 겹처럼 보여요. 이쪽에 한 겹, 두 겹, 세 겹 껍질이 있잖아요. 그 껍질은 다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이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막이 망막이에요. 상은 여기 맺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뭐냐? 이 중간 껍질은 맥락막이라고 해요. 우리 막자 붙어 있는 거는 이 껍질입니다. 맥락막. 첫 번째 가장 안쪽은 망막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은 맥락막이고 얘는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을 어둡게 하는 역할.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 막은 공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막 중에서도 앞부분을 감싸는 홍채의 바깥 부분을 감싸는 요 부분을 각막이라고 해요. 자, 막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름 막 붙어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쪽 껍질 망막, 그 다음에 중간 껍질 맥락막, 그 다음에 가장 바깥 껍질이 공막이고 그 공막 중에서도 눈의 앞부분을 감싸고 있는 부분을 각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안과 같은 데 가서 뭐 라식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뭐 각막을 깎니 뭐하니? 그게 앞부분, 눈의 맨 앞쪽 껍질이 각막이고요. 눈의 바깥 껍질이 공막, 그다음 제일 안쪽에 들어있는 껍질을 망막이라고 부르고 센터에 중앙에 들어있는 껍질을 맥락막이라고 한다. 상이 어디 맺혀? 빛이 망막에 맺힌다. 그래서 빛이 어떻게 들어와? 빛이 이 동공을 뚫고 들어와요. 동공을 뚫고 이 갈라진 틈 동공을 뚫고 들어와서 어디를 지나? 이 수정체를 지나면 이렇게 휘어요. 꺾여. 그래서 어디에 맺혀야 돼? 이 망막에 빛이 맺혀야 돼. 그래서 이런 구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망막에 있는 부분들이 뭐랑 뭐가 있냐? 망막에 세트를 또 같이 한번 볼 건데 망막에 같이 있는 거 황반이랑 맹점은 망막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반은 어떤 특징이 있냐? 망막에 있는 부분인데 시각세포가 많이 있어요. 세포가 많아. 시각을 담당하는 세포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여. 근데 맹점은 어떤 특징이냐? 시각세포가 맹점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뭐가 없어? 시각세포가 없어. 그러면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겠다. 자, 황반은 뭐 어떤 부분이야?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많이 있는 곳, 잘 보이는 곳. 그 다음에 맹점은 어떤 거예요?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없는 곳, 안 보이는 곳이 되겠죠. 다시 망막에 있는 곳, 황반도 있고 맹점도 있어요. 황반은 어떤 특징이 있어? 시각세포가 많아요. 그럼 잘 보이겠지.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는 곳이라서 상이 맺혀도 이 맹점에 맺히면 안 보이는 거. 우리 눈에서 시야에서 잘 보이는 듯해도 갑자기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맹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망막은 상이 맺히는 곳이에요. 이 노란색 제일 안쪽 껍질 전체에 상이 다 맺힐 수 있고요. 여기에 빛이 들어오면 시각세포가 그 빛을 먹어. 그러면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망막에서 황반이라는 곳은 시각세포가 많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잘 보일 부분이고 맹점이라는 곳은 시각세포가 없는 곳이고 여기는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세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자, 막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 네 가지가 있어요. 제일 안쪽 막은 망막, 그다음 중간 막은 맥락막 검은색이에요. 그다음 제일 바깥 막은 공막이라고 부르는데 공막의 앞쪽 부분을 우리 각막이라고 부릅니다. 막 네 가지. 그다음에 망막에는 뭐가 있어요? 시각세포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시각세포가 많은 곳이 황반. 잘 보이겠죠? 시각세포가 없는 곳을 뭐라고 불러? 맹점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된다? 잘 안 보이겠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망막이랑 연결된 게 시각신경이에요. 우리 그냥 전선처럼 이렇게 이 태블릿이랑 연결된 전선이 있으니까 이 전선이 연결돼서 뭐가 보이는 거야? 내 태블릿에 있는 화면이 여기에 보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전선처럼 연결된 부분을 신경이라고 합니다. 신경, 전깃줄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뇌로 전달해준다. 우리 뇌에다가 이미지를 갖다 주는 게 이 시각신경입니다.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강조해둔 세트, 홍채랑 동공이 있습니다. 동공은 뭐 하는 거야? 구멍이야. 빛이 들어간 구멍인데 뚫려있는 부분인데 그 뚫려있는 동공을 누가 조절한다? 홍채가 조절해요. 홍채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홍채가 커지면 이 검은 자의 바깥 부분이 홍채인데 홍채가 커지면 그 사이의 틈, 동공이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홍채가 작아지면 사이의 틈인 동공이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랑 묶어놨냐? 수정체랑 선모체예요. 이건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수정체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모체는 뭐냐면 수정체에 달라붙어 있는 부분인데 줄로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수정체라는 유리 구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양쪽에서 잡아당긴다기보단 정확하게는 양쪽이 아니라 이제 이 우리 뒤에 페이지 보시면 어느 페이지냐면 조금만 뒤로 가보면 135페이지가 있어요. 135페이지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여기가 수정체라고 그랬죠? 수정체의 위아래처럼 달라붙어 있는 이 부분을 선모체라고 했는데 이 선모체는 사실 위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정체를 삥 둘러싼 이런 근육이에요. 그래서 수정체랑 선모체 사이에 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줄로 잡아당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선모체의 크기가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 얘를 강하게 잡아당기지 않게 돼요. 근데 선모체의 크기가 커졌어. 그래서 선모체의 수축이라고 하고 선모체를 조금 더 크게 그려보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림 한 번만 그려볼게. 다시 돌아와서 아까 첫 페이지에서 그림 한 번만 그려보면 이제 선모체는 수정체를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수정체가 있으면 그 바깥 부분을 수정체를 이렇게 하자. 수정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바깥 부분을 선모체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요게 선모체예요. 얘네들이 연결된 선이 있죠. 너무 못 그렸다 그림. 이렇게 연결된 선이 있는데 이 선모체의 크기가 커진다고 해봐. 우리가 크기가 작아지는 걸 수축이라고 하고 크기가 커지는 걸 이완이라고 하는데 선모체의 크기가 막 가령 이만큼 이렇게 커졌다 쳐보자. 그러면 선모체랑 연결된 누구? 수정체에 연결된 줄이 어떻게 될까요? 팽팽하게 잡아당겨지겠지, 그치? 줄이 이렇게 팽팽하게 늘어나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수정체가 납작해져요. 쫙 잡아당겨지면서 수정체가 양쪽에서 모든 방향에서 잡아당겨지니까 수정체는 어떻게 된다? 수정체는 납작해집니다. 납작. 근데 이 선모체가 작을 때, 선모체가 수축하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겠지. 그래서 수정체가 볼록해집니다.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밑에 물체를 보는 과정, 우리 여기 각 부분들의 이름은 외워줘야 된다 했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 한번 외워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체를 보는 과정 어떻게 보냐? 빛이 각막을 뚫고 들어와요. 동공을 지나서 수정체를 지나 유리체를 지나 어디로? 망막에 맺혀. 그 망막에 뭐가 있어? 시각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시각세포가 빛을 받으면 자극을 받아. 그러면 그 시각세포가 시각신경, 요 케이블을 통해서 어디다 갖다 준다? 뇌에 갖다 주는 게 시각에 성립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 눈을 어떻게 조절하냐? 동공이랑 수정체를 조절을 해요. 그래서 1번 동공의 크기를 변화하는데, 자, 동공의 크기, 요 빈틈 동공이죠. 이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홍채라고 하는데, 자, 홍채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이에 갈라진 틈, 동공은 작아진다. 홍채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 그 사이에 갈라진 틈, 동공은 커지게 된다. 이거 이해돼? 뭔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때 빛의 양이 조절이 되는데 주변이 밝으면 빛이 엄청 많지, 그치? 눈 안에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령 아침에 자고 있다가 불을 딱 켰어. 그럼 눈 어떻게 돼? 눈부시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눈 작게 뜨게 되잖아,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 갑자기 빛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돼? 눈에 빛이 조금만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치?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이 동공을, 이 문을 조금만 여는 거야. 갑자기 주변이 밝아졌을 때 동공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조금만 들어오게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감소시키고요. 너무 밝으면 어떻게 돼? 빛을 적게 하자. 그럼 주변이 너무 어두워 어떻게 하고 싶어? 주변이 너무 어두우면 어떻게 하고 싶어? 빛이 부족하지. 그래서 빛의 양을 늘리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동공이 커지게끔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주변이 너무 밝아 어떻게 하고 싶어? 빛의 양을 감소시키고 싶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동공을 작게 만드는데 동공이 축소되려면 홍채, 동공을 둘러싼 홍채가 커져야 된다. 그 다음에 주변이 너무 어두워 어떻게 하고 싶어? 빛의 양을 증가시키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동공이 커져야 되고 동공 확대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홍채가 수축, 홍채가 작아지면서 동공이 커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빛의 양, 주변 밝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게 누구다? 홍채입니다. 밝을 때 어떻게 된다고? 동공을 작게 하고 싶어. 그래서 홍채가 커지고 동공이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어두울 때 어떻게 하고 싶어? 빛의 양을 증가시키고 싶어. 동공을 크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홍채가 수축, 작아지고 동공이 그래서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밝을 때 어떻게 된다고? 밝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 빛의 양을 줄이고 싶어. 그래서 동공을 어떻게 한다? 작게 축소시키기 위해서 뭐가 커져야 돼? 홍채가 커져야 돼. 어두울 때 어떻게 하고 싶어? 빛의 양을 늘리고 싶지, 그치? 어떻게 한다? 동공을 크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크게 만들어? 홍채를 수축시키면 그 사이 갈라진 틈 동공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홍채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근데 홍채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홍채가 커지면 그 사이 갈라진 틈 동공은 작아지는 거야. 홍채가 작아지면 그 사이 갈라진 틈 동공이 커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1번 조절 작용이고 오른쪽은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얘를 좀 많이 볼록하게 봐야 돼.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게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두꺼워질 수 있었어?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애들이 있었지? 렌즈. 수정체가 렌즈인데 수정체를 둘러싼 선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모체가 어떻게? 작아지면 수축하면 얘가 수정체는 두꺼워질 수 있죠. 선모체가 수축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질 거고요. 선모체가 커지는 상황을 선모체 이완이라고 해요. 이완된다. 근육을 푼다. 이완한다 할 때 근육이 수축하면 작아지거든. 근데 그걸 이제 풀어놓으면 커져요. 그래서 선모체가 수축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지고요. 선모체가 이완되면 수정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수정체가 커져서 납작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선모체 가까운 곳을 볼 때 렌즈가 두꺼워야 돼.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하기 때문에 선모체가 수정체 쪽으로 수축합니다. 작아집니다. 난 반대로 먼 곳을 봐야 할 때는 렌즈가 얇아야 돼요. 우리 돋보기 같은 걸로 멀리 볼 수가 없거든. 돋보기는 가까이 있는 걸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돋보기처럼 이렇게 수정체가 두꺼워야 되지만 먼 곳을 볼 때는 돋보기처럼 두꺼우면 안 돼. 수정체가 얇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선모체를 크게 만드는. 선모체가 이완되면 어떻게 된다?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이렇게 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피자 같은 거 만들 때 피자 반죽이 있잖아. 반죽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 겉으로 그러니까 커지지 면적이. 근데 면적이 커질 때는 두께가 얇아지게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절 작용 두 가지가 있다. 동공과 홍채, 그다음에 선모체와 수정체. 이 두 가지의 그 어떻게 조절되는지 밝을 때 혹은 어두울 때, 혹 가까운 곳을 볼 때, 먼 곳을 볼 때 어떻게 조절되는지 이 조절 작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좀 빡세게 다루는 게 이 눈, 시각이야. 우리 시각까지는 해보았고요. 여러분이 오른쪽에 맹점이라는 게 있어요. 맹점 아까 뭐였죠? 시각세포가 없는 곳, 망막의 부분 중에서 시각세포가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상이 맺혀도 안 보여요. 여러분 책에 보면서 혹시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쪽 눈, 오른쪽 눈을 가리래. 오른쪽 눈을 가리고 이 병아리를 왼쪽 눈으로 보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 눈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1, 2, 3, 4, 5, 6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다가 어느새 병아리가 안 보이는 순간이 보일 수도 있거든. 그럼 그게 왜 그런 거냐? 병아리의 그림이 맹점에 맺혔다. 요 말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는데 안 될 수도 있어. 사람마다 이제 맹점 위치 이런 게 다를 수 있어서 보는 거리에 따라 달라질 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 뭐다? 맹점 얘기하는 거예요. 맹점은 어떤 특징이 있어? 시각세포가 맹점에는 없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각은 이 정도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피부 감각.
피부를 통해서 느끼는 거. 가령 이거 뭐 딱딱하네, 차갑네, 부드럽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아프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감각, 여러 감각들을 느끼는데 그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위를 감각점이라고 해요. 여러 피부 감각이 있어. 그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위를 감각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세포 같은 느낌인 거예요. 세포랑 조금 다른데, 그래서 감각점,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를 감각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피부에서 제일 많이 느끼게 되는, 제일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이 1번 통각이에요. 통증, 아픈 거. 맞으면 아프잖아, 그치? 아픈 거를 느끼는 통점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이렇게 누가 누르네는 걸 느끼는 압점이 있습니다. 눌리는 거, 압력을 느끼는 촉점, 접촉, 이게 뭐가 닿았다라는 걸 느끼는 촉점, 촉감을 느끼는 촉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냉점과 온점이 있는데, 차가운 거, 온은 따뜻한 거, 뭐 냉수, 온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차갑다는 걸 느끼는 냉점이 있고, 따뜻하다, 뜨겁다라는 걸 느끼는 온점이 있어요. 그래서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 이런 것들이 약간 세트 메뉴처럼 같이 있는 부분을 우리 감각점이라고 하는데, 감각점은 좀 특징이 좀 이상해. 어떤 특징이 있냐?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면 좋은데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감각점이 좀 많은 부분이 있고 감각점이 좀 적은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부위에 따라 다르게 분포한다. 그 다음에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 개수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이 개수가 같지가 않아요. 어떤 건 개수가 많고 어떤 건 개수가 좀 적어. 이거 왜 그런지를 좀 얘기해 봐야 되는데, 특정 감각점이 많으면 그 부위는 그 자극에 더 예민한 거야. 가령 이제 우리가 뭐 무릎 이런 데랑 손바닥, 손끝 이런 데랑 예민함의 정도가 다르게 되는데, 감각점이 많은 부위, 가령 손끝, 손 같은 데는 우리 손이 되게 예민하잖아. 그래서 손 같은 데는 감각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허벅지 이런 데 좀 덜 예민한 등 이런 데는 뭐 그렇게 만져도 잘 모르잖아. 그런 부분은 감각점이 적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누가 많냐? 통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픈 거, 통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 뭐 눌리거나 뭐 닿았거나 이런다고 죽진 않잖아. 근데 아픈 거 계속 맞다 보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통점에 통각에 가장 예민하다. 통증에 제일 예민하다. 그래서 통점이 가장 제일 많다. 이거는 기억하자. 통점이 많다. 그래서 순서로는 누가 제일 많냐면 통, 그다음에 압, 촉, 냉, 온, 뭐 이런 순서가 있어. 중요하진 않아. 그 순서대로 사실 써 있는 거야. 누가 제일 많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통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맞았을 때 아픈 거, 통증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다, 피부가. 압, 촉, 냉, 온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적어져요. 그래서 누가 제일 예민하냐? 통점, 통증에 대해 제일 예민하다. 그 다음에 압, 촉 이런 것들 순서대로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통점이 제일 많다. 이거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피부 감각을 일으키는 과정 어떻게 되냐? 자극이 피부의 감각점에 닿아. 그러면 감각신경을 타고 뇌로 갑니다. 이거 반복되는 구조가 있죠? 자극이 발생해. 감각점, 피부의 감각점이 이걸 인지를 하면 어떻게 뇌로 보내죠? 신경, 감각신경을 타고 뇌로 보내요. 우리 아까 시각,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 망막의 시각세포가 빛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시각신경을 타고 뇌로 보냈죠.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냐? 신경을 타고 뇌로 가는 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겁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냉점과 온점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대적인이라는 말이 있거든. 상대적인 온도 변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른쪽에 피부의 온도 감각에 대한 실험을 좀 해볼 건데요. 오른손은 15도의 물, 좀 차가운 물일 수 있겠고, 왼손은 35도의 물에 담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10초 후 두 손을 동시에 뭐에다가? 동시에 25도로 가는 거야. 자, 35도에 있었던 왼손이 있었어요. 자, 35도에 있었던 왼손은 25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느낄까? 온도가 낮아졌지, 그치? 35도 뜨거웠는데 25도로 온도가 낮아졌죠, 그쵸? 그래서 왼손은 뭘 느껴요?
왼손은 차가움을 느껴요. 뭐에서 어디로? 35에서 어디로? 25도로 갔으니까. 근데 오른손은 어디서 어디로 갔어요? 15도에서 25도로 갔지, 그치? 그럼 얘는 뭘 느껴요? 15도에서 25도로 갔으니까 따뜻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15도에서 25도로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 건데, 왼손은 35도에서 25도로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얘는 오히려 차가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25도라는 온도 자체는 똑같은데 어떤 거? 온도의 뭐가? 변화가 다르다 지금. 변화. 절대적인 온도가 아닌 온도의 변화. 온도가 높아지고 있으면 뭘 느껴? 따뜻함을 느끼고요. 온도가 낮아지고 있으면 뭘 느껴요? 차가움을 느끼는 거야. 자, 35도에서 25도로 온도 낮아졌지. 뭐 느껴야 돼? 차가움을 느끼고 15도에서 25도로 온도 높아졌으면 뭐 느껴야 돼? 따뜻함을 느끼는 거다. 온도가 높아지면 온점이 자극을 받아들여서 따뜻함을 느끼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냉점이 자극을 받아들여서 차가움을 느끼는. 다시 따뜻해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따뜻해지는 거니까 따뜻함을 느끼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차가워지는 거니까 냉점에서 차가움을 느낀다. 오케이? 상대적인 온도 변화. 온도가 높아져 뭐야? 온점. 온도가 낮아지면 냉점에서 차가움을 느낀다 라는 거. 똑같은 25도지만 출발이 뭐였어? 출발이 35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뭘 느껴야 돼? 차가움을 느껴야 되고, 똑같이 25도로 끝나지만 출발이 15도였으면 온도가 높아지는 것만 뭘 느껴야 된다고? 따뜻함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을 상대적이라고 해요. 상대. 25도가 절대적으로 따뜻하냐 차가운 거냐 그런 말이 아니라 35에서 출발해서 25로 가는 거면 차가워지는 거고, 15에서 출발해서 25로 가는 거면 따뜻해지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상대적인 온도 변화라고 해요. 절대적으로 25도가 차갑니 뜨겁니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온도가 아닌 온도 변화인데 상대적인 온도 변화. 온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은 거 뭐라고? 통점. 그 다음에 앞촉, 냉온 순서대로 통점이 제일 많고, 감각점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예민하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몸 전체에 감각점이 고르게 분포해?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다. 어떤 부분은 감각점이 많고 어떤 부분은 감각점이 적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외우는 거여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거고, 뒤로 넘어가서 131페이지 여러분이 한번 직접 채워보시고, 그 다음 뒷페이지에 132페이지. 자, 이번엔 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 했고 피부 했죠? 귀도 볼 거예요. 우리 귀는 무슨 역할을 해? 소리를 들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어. 우리 소리를 듣는 거를 청각이라고 해요. 맞아요. 평형감각. 방향감각이랑 비슷한 말이지, 그치? 그래서 귀는 청각도 담당하고요, 평형감각도 담당하는데 그게 이제 세트로 함께 이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 속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귀, 박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귀, 드러난 귀가 이렇게 귀 바퀴라고 해요.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 소리, 음파를 요 안으로 모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귀 막고 있으면 잘 안 들리잖아.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소리가 요 귓구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 귓구멍, 요 부분을 외이도라고 해요. 그래서 한자로 이자가 귀 이자야. 이. 그래서 귀의 바깥 외이 길, 외이도라고 해요. 외이도, 귀 바깥 길이 외이도고, 여기가 바깥이면 안쪽도 있겠네? 요쪽이 안쪽이죠, 그쵸? 그래서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기 나와 있진 않고 바깥 귀가 외이고, 그럼 바깥이랑 안을 결정하는 애가 누구냐? 이 고막이에요. 귀에 누가 있어요? 고막이라는 애가 있어요. 어떤 놈이냐? 요 막이야, 요 막. 그러니까 우리 북 같은 거지, 북. 우리 북 드럼 쳐봤어? 안 쳐봤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학교에서 북, 장구 이런 거 치면 이게 때리잖아. 그럼 때리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진동하지. 맞으면 진동을 해요. 그래서 요 북처럼 되어 있는, 장구 이렇게 되어 있는, 드럼처럼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어떻게 된다? 맞으면 진동을 해요. 근데 소리가 들어가서, 음파가 들어가서
고막을 때리는 거야. 그럼 고막이 이렇게 진동하게 되고 그 진동,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것이 무엇을 타고? 이 귓속뼈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막이 어디에 붙어 있냐? 귓속뼈라는 거. 요 뼈예요. 요 뼈에 붙어 있다. 고막, 여기가 고막이고요. 그 고막이랑 붙어 있는 뼈가 귓속뼈라고 합니다. 요 부분 중요하다. 귓속뼈. 그다음에 이 귓속뼈가 한쪽엔 고막이랑 붙어 있어. 근데 한쪽엔 어디랑 붙어 있냐? 달팽이관. 우리 들어봤지? 달팽이관 들어봤잖아. 그리고 달팽이가 딱 이렇게 생겼거든. 달팽이 껍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달팽이관, 여기가 달팽이관이에요. 그럼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달팽이관이 아니야.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어. 그래서 위랑 아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의 역할이 달팽이관, 듣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관은 이제 청각, 듣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동,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누가? 청각세포가 여기 있다. 어디?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있어요. 그럼 청각, 소리가 어떻게 들어와? 자, 귓바퀴를 타고 웨이도를 뚫고 고막에 닿아요. 그럼 고막이 어떻게 돼? 떨려. 고막이 진동하면 고막이랑 닿아 있는 게 뭐예요? 요 뼈, 귓속뼈랑 닿아가지고 귓속뼈가 어디로 전달해줘요? 달팽이관에 전달해줘요. 여기. 그럼 달팽이관에 뭐가 있어? 청각세포, 듣는 세포가 있어요. 얘는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고요. 그럼 뭘 타고? 청각신경이 있겠지 또, 그치? 결국 어떻게 돼? 청각세포가 청각을 느끼면 어디로? 청각신경을 통해 어디로 간다? 뇌로 가야 돼요. 결국 우리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 무슨 신경, 그 다음에 뇌. 결국 어디다 갖다 준다? 뇌에다 갖다 준다. 무슨 소리가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듣고 판단을 해주는 애가 누구야? 뇌가 듣고 판단을 해주는 거야. 누가 막 노래로 불러. 뭔 소리야? 듣고 뇌가 판단을 해주는 거야. 그 뇌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청각신경, 신경이 뇌에다가 갖다 줘야 되지. 그래서 전선, 케이블을 뇌에다 연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청각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팽이관에서 청각신경이랑 연결되어 있죠. 청각이랑 관련되어 있죠. 근데 이게 청각, 소리를 듣는 과정이고 또 뭘 하냐? 평형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 눈으로 안 봐도 몸의 회전,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고 이렇게 돌아보는 거야. 그럼 도는지 안 도는지 몰라, 알아? 알지 않나? 눈 감을 때 이거 돌면 몰라? 눈 감았다고? 어지럽잖아, 그치? 한 바퀴 돌면 어지러울걸? 근데 이걸 누가 느끼냐? 귀 속에 있는 이 친구들, 반고리관과 전정기관, 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반고리관은 얘네를 반고리관이라고 해요. 고리가 이렇게 고리 있잖아, 고리. 이렇게 고리가 세 가지가 붙어 있어서 세 반고리관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고리, 요 부분을 반고리관이라고 해요. 절반씩 이렇게 반원 같은 느낌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반고리관이 뭘 느끼냐? 회전을 감지하고요. 그 다음에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반고리관 아래쪽에, 그러니까 요 위쪽은 평형감각, 아래쪽은 청각이에요. 여기 달팽이관이었고, 달팽이관의 위쪽에 붙어있는 요 주머니처럼 보이는 곳이 전정기관이고요. 전정기관의 위쪽에 반고리관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반고리관은 누구? 회전.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기울어짐을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정기관이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아는 거야. 눈을 감아도 이렇게 자다가, 학교에서 자다가 이렇게 되는 거 느끼면 깨잖아. 이렇게 넘어지는 걸 느끼면 깨잖아. 그래서 기울어지는 걸 누가 감당한다? 이 전정기관이 감각을 해주는 거야. 이런 애들,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은 뭘 감각해요? 평형감각, 기울어졌는지 회전을 하는지를 감각을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경으로? 평형감각 신경이 있겠죠.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으로 연결된 평형감각 신경. 아랫줄은 뭐야? 달팽이관에 연결된 청각신경. 윗줄은 평형감각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갈리는 거지. 이렇게 갈려요. 이렇게. 윗줄은 위에는 평형감각, 아래는 청각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래서 평형감각은 밑에 나와 있는데 반고리관과 이거죠. 전정기관이요.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평형감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반고리관은 뭐를 알려준다고? 회전을 알려준다. 반고리관 누구? 회전.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뭐? 기울어지는 거예요. 반고리관은 뭐? 회전. 전정기관은 뭐? 기울어짐. 이 두 가지를 각각 담당합니다. 반고리관은 뭐? 회전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기울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애들은 소리, 청각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청각이랑은 관련이 없다. 오른쪽에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는 구조,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인두관이라는 애가 있는데 요건 뭐 하는 놈이냐? 요거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위에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는 청각 관련돼 있고 여기는 평행감각 관련되어 있는데 근데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어. 어디야 얘기 안 했죠? 요거 얘기 안 했어. 여기를 귀인두관이라고 하는데 목 쪽이랑 연결된 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가 먹먹할 때 높은 곳 같은 데 가면 뭐 엘리베이터 타다가 귀가 막 먹먹해. 높은 곳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침 삼키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귀 안쪽,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해주는 부분이 귀인두관이고 얘는 청각이랑 관련이 없고 평행감각이랑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관련이 없다는 거 기억해주자. 뭐 하는 거야? 압력을 조절하는 거. 청각이랑 평행감각이랑 관련이 없다는 거 기억합시다. 관련 없어. 얘 뭐 하는 거라고? 귀 안쪽,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끔 조절해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곳, 그래서 얘는 기압 차이, 기압이라는 게 달라서 귀가 먹먹해지는데 이때 침을 삼키거나 하면 이제 압력이 안쪽 바깥쪽의 압력이 같아져서 먹먹한 느낌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귀, 청각이랑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귀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그냥 수르륵 다 외워야 되겠죠? 그지? 밑에 있는 거, 자 코랑 혀 여기까지 하면 끝이야. 감각은 여기까지 끝이야. 그래서 코에서는 뭘 느껴요? 후각, 냄새를 느낍니다. 코, 후각. 그래서 후각 세포가 있겠고 또 후각 신경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코 안쪽을 들어가 봅니다. 우리 코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후각 세포가 있어요. 근데 후각 세포는 어디에 있냐? 후각 상피에 있어요. 요 부분. 그래서 후각 세포가 모여 있는 세포층을 후각 상피, 피부. 코 안쪽의 피부인데 점액, 가령 이제 콧물 같은 걸로 덮여 있는 피부가 후각 상피입니다. 우리 코 이렇게 있잖아. 안쪽에 들여다보면 뭐가 있다고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쭉 올라가 보면 여기에 있어. 여기 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코 안쪽에 끈적끈적한 콧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점액 같은 게 있는데 그 점액으로 둘러싸인 덮여 있는 피부층을 후각 상피라고 하는데 후각 상피에는 뭐가 있냐? 후각 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후각 세포는 어떤 특징이 있냐? 기체, 공기를 느껴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느낀다. 공기 중에 있는 뭐 이상한 기체, 뭐 일산화탄소, 뭐 아니면 뭐 방구 냄새 나는 뭐 이런 것들, 뭐 이산화황, 뭐 이런 이상한 기체 분자들을 느끼는 거야.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애가 있다. 걔는 이제 냄새가 아무래도 공기 중에 퍼져 있잖아, 그렇지? 공기에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후각은 뭘 받아들인다?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 후각 세포랑 뭐랑 연결이 돼 있을까? 당연히 누구? 후각 신경이랑 연결돼 있지, 그렇지? 후각 신경이 어디로 갖다 줄까? 뇌로 당연히 갖다 주겠죠, 그렇죠? 자, 후각은 뭐에 있다? 후각 상피에 있다. 코 속에 점액으로 덮여 있는 후각 상피가 있고 그 후각 상피에 뭐가 박혀 있어? 후각 세포들이 박혀 있어요. 그럼 얘가 뭐랑 연결돼 있어? 후각 신경이랑 연결돼서 어디로? 뇌로 전달해 줍니다. 후각 세포의 특징? 기체 상태. 코에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기체다, 기체.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미각, 입에서 혀에서 느끼는 건 달라서 기체다.
그래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후각 상표에 있는 후각 세포에 닿아야 자극을 받아들여지면 후각 신경을 통해 어디로 간다? 당연히 뇌로 가겠지. 근데 이 후각의 특징 되게 민감해요. 냄새가 조금만 나도 우리 사실 느낄 수가 있잖아. 누가 뭐 방구를 꼈어. 그럼 느껴지잖아. 그렇죠? 매우 민감한 감각이지만 쉽게 피로해진다라는 특징. 매우 민감, 쉽게 피로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맡을 수 있지만 똑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같은 냄새를 계속 맡다 보면 못 느끼는 거가 후각의 특징입니다. 누가 방귀를 꼈어. 그럼 방귀 기체 분자가 남아있을 건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못 느껴요. 왜냐면 똑같은 냄새는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못 느낀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혀, 미각. 코에서는 냄새를 안다면 혀에서는 맛을 알죠. 맛 미자 써서 미각이라고 해요. 자, 혀에 유두라는 표면에 돌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이게 돌기들이 있는데 그 돌기에 뭐가 있냐? 맛 봉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혀가 이렇게 있잖아요. 혀가 있는데 그 안에 촘촘한 돌기들, 유두라는 돌기들인데 그 돌기에 뭐가 있다? 옆면에 이제 맛을 느끼는 맛 봉오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맛 봉오리를 오른쪽에서 본 게 요거예요. 근데 얘 왜 맛 봉오리라고 했냐? 약간 꽃 봉오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요게 어디 있다? 여기 있는 거야. 옆면에 모여 있어요. 여기에 누가 모여 있다? 맛 세포가 모여 있다. 맛 봉오리 이렇게 갈라진 틈에 이렇게 모여 있죠. 여기에 뭐가 모여 있다? 맛 세포. 왜 미각 세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맛세포라고 합니다. 맛세포. 미각세포라고도 옛날에 했는데 그냥 맛세포라고 좀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맛세포는 뭘 느낀다? 얘는 이제 뭘 느껴요? 얘는 이제 액체야. 공기가 맛을 주지 않고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액체 상태. 그래서 이 맛세포에 연결되어 있는 미각신경, 이것도 왜 맛신경이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맛세포가 미각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맛세포에 닿아 있는 미각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각신경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뇌로 당연히 전달하겠다. 그래서 후각과 혀, 미각에서 구분해야 되는 거, 후각은 기체 상태인데 이제 미각은 어떤 상태야?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침 속에 침이 분비되잖아. 맛있는 거 먹으면. 침이 왜 분비되냐면 그 음식을 이제 침에 녹여서 액체 상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침 안에 들어간 이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맛을 느낀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 이게 맛세포로 들어가서 미각신경, 뇌로 전달이 되고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얘야. 밑에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뭐가 있냐?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아는 맛이 몇 개 없네? 단 거, 단맛 있고,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은 있는데 없는 맛이 있어. 매운맛이 없어요. 매운맛은 맛이 아니야. 그 다음에 떫은 맛이라는 게 있거든. 오른쪽에 미각이 아닌 맛이 무슨 맛이냐. 우리가 이제 맛으로 알긴 알지만 사실 미각은 아니야. 혀에서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매운맛과 떫은 맛이 있습니다. 매운맛. 뜨겁다, 맵다. 맵다. 떡볶이 먹었는데 매워. 불닭 먹었는데 매워. 이거는 미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는 통각이야. 아픈 거야. 매운 거 먹으면 혀가 얼얼하잖아. 그래서 혀가 실제로 아픈 거예요. 통각에서 느낀다. 통점에서 느끼는 통각이다. 그다음 떫은 맛은 뭐냐? 앞점에서 눌리는 느낌을 느끼는 거야. 떫은 맛은. 그래서 매운 맛은 통점에서 느끼고요. 떫은 맛은 앞점에서 느끼는 거라서 혀와 입속의 피부에서 느끼는 피부 감각이라서 미각이 아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미각이 아니다. 미각이 아니야. 매운맛과 떫은 맛은 미각이 아니다가 중요해. 여기에 포인트. 미각이 아니다. 뭐가 있냐?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도 있어요. 감칠맛은 무슨 맛이냐면 약간 단백질 맛 생각하시면 돼요. 와, 고기 맛 이런 거 있잖아. 뭐
생선, 뭐 고등어 맛 이런 거, 이런 게 감칠맛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맛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기, 생선 이런 것들에서 느껴지는 감칠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까지 기억합시다. 이 5가지의 맛 중에 맛이 아닌 거 뭐가 있어요? 매운맛, 미각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 떫은 맛도 미각이 아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있지만 뭐가 미각 아니라고? 매운맛. 떫은 맛, 매운맛은 미각이 아닙니다. 라는 거. 근데 한 가지 더. 다양한 음식 맛은 미각도 미각이지만 후각, 냄새까지 종합을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코를 막고 우리 옛날에 막 되게 내가 뭐 급식 먹는데 너무 맛없는 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코 막고 먹으라고 하잖아. 코 막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맛을 이게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코감기 같은 걸 걸리면 코가 막혀 있으면 냄새가 안 느껴지면 이게 맛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음식 맛을 느낄 때 미각도 있지만 후각, 냄새까지도 같이 하는 거거든. 근데 코를 막고 먹으면 그 맛을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냥 단맛, 신맛 이런 건 아는데 야 이게 포도 맛인지 사과 맛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지만 근데 코를 이제 냄새를 맡으면서 먹으면 어떤 맛이구나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미각과 후각을 종합, 중요한 부분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미각, 후각 종합. 그 다음에 맛 몇 가지? 5가지인데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있어요. 뭐랑은 미각이 아니다. 매운맛과 떫은 맛은 미각이 아니다. 결국 중요한 거 내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코, 후각은 무슨 상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고 미각은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에요. 오케이? 기억합시다. 요 정도 하면 감각기관들 다 해봤고 133페이지 여러분이 숙제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부의 감각점 분포조사 요 탐구 한 번만 같이 한번 볼게. 134페이지인데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이쑤시개를 한 면에는 뭐 2mm, 4mm, 6mm, 8mm를 이렇게 간격을 이제 달리 해가지고 붙인 거야. 근데 이제 눈을 가리고 그걸 찔러본 거야. 그걸 찔러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한 개로 느껴지는지 2개로 느껴지는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고 자 이거 닿는 건데 한 점으로 느껴지는 게 있고 2점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 그래서 2, 4, 6, 8 이게 만약 간격이 가까우면 한 점으로 느껴질 확률이 높겠고 간격이 멀면 누가 봐도 2점이잖아. 그치? 근데 이때 손바닥에 했을 때는 6mm랑 8mm는 2개야. 그치? 근데 2랑 4는 한 개로 느껴진다는 거야. 간격이 가까운 한 개. 손가락에다 했더니 2, 4, 6, 8 다 2개로 느껴진다는 거야. 한 개로 느껴지는 게 없다. 우리가 이쑤시개 몇 개였어? 2개인데 손바닥에 했더니 6mm랑 8mm 간격으로 있는 애는 2개로 느껴지는데 2mm랑 3mm는 몇 개로 느껴진다는 거야? 한 개로 느껴진다는 거야. 그럼 이거 잘못 느낀 거지, 그치? 그래서 제대로 못 느낀 거야. 손바닥은 6mm, 8mm 떨어져 있어야 2개로 느껴진다는 거야. 근데 2mm, 3mm 떨어진 거는 2개로 안 느껴진다는 거야. 잘못 느낀 거지, 그치? 손가락은 2mm만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2, 4, 6, 8 전부 다 2개로 느껴진다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예민한 거야? 손가락이 정확하게 알아본 거지, 그치? 손가락이 더 예민하다. 손가락이 예민한 거다. 손등은 어떻게 됐냐? 8mm는 2개로 느껴지는데 8은 2개로 느껴지는데 2, 4, 6은 몇 개로 느껴지는 거야? 1개로 느껴지는 거야. 사실 2개였지. 그치? 2개를 1개로 느꼈다고. 이거는 정확하지 않게 본 거구나. 누가? 손등이 제일 부정확하고 손가락이 제일 정확해요. 왜 그럴까? 가장 정확한 부위, 예민한 부위 어떤 데가 제일 예민할까? 손가락 끝인데 왜 예민하냐? 감각점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점의 개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2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짧을수록 어떻게 된다? 예민하다. 손가락 끝이 예민한 거고 손등이 덜 예민한 건데 2, 4, 6, 8 전부 다 2개로 느껴지는 손가락 끝이 있고 손등은 8mm만 2개, 2, 4, 6은 1개로 느껴진다는 거다. 사실 몇 개였어? 2개였는데 1개로 느껴진다는 거는
정확하게 못 맞춘 거지, 그치? 그치? 8mm는 돼야 두 개로 느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손등은 왜 이러냐? 감각점이 적어서 둔감하다. 손가락 끝은 왜 예민했냐? 감각점이 많아서 예민하다. 이렇게 그렇게만 정리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다. 지금 2시 50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마저 시작할게요. 고생했습니다.